네, 앞서 뉴스 모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의 기준,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때가 인사청문 제도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도입됐었던 그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보좌관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잠시 뒤면 그 내용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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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지금 상황이 이제 좀 급변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새로 제시한 기준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YTN 나와서 제가 저 말씀을 드렸는데 채택을 했네요. 뭐 제 이야기 듣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 7월부터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국무총리 예. 2000년 후보자 있었고요. 2003년에 소위 권력기관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그리고 2005년에 전 국무위원이었는데 이 위장전입 문제는 우리 국민의 어떤 삶과 관련돼서 많은 그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이 법 위반인지 모르고 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을 때는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때는 장관들도 그렇고요. 운이 좋았을 때는 통과하고 또 낙마하고 이랬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저거를 마련한 건 좀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야당이 저 기준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셀프 기준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섯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위장 전입으로 걸린 세 후보자는 다 이 소위 말해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줄지는 몰라도 앞으로 저 기준은 적용하는 거는 저는 뭐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사실은 여론입니다. 이 여론을 강하게 반대했을 경우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최근의 여론을 보면 총리 인준을 했으면 좋겠다. 찬성이 70% 정도 되고 총리 반대한다는 여론이 한 15.4%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했던 총리는 인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론의 압도적인 우세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상당히 총리 인준에도 우호적인 거라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근데 물론 명분을 필요하는데 이제 이때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까지 가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거듭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충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숨통하는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열렸다, 좀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꼭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야당이 요구했던 것이 재발 방지의 원칙,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이라라는 거였는데. 잠시 뒤면 아마 문 대통령이 오늘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했는지가 나올 텐데요. 그 문제도 돌파구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말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뭐 유감을 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야당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야당이 또 총리 인준을 뭐 빨리 인준할 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 말씀이 어떤 수위인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새 야당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다만 이분이 총리로서 부적격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야당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러나 국민의당은 오늘 또 논란이 좀 벌어졌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특히 국민의당한테는 상당히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첫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후 계속 밀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정권 내부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고 그게 사실 공학적으로 본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다른 정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탈권위와 어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공약을 했었고 또 본인이 인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을 당했다면 그런 부분도 스스럼없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네. 뭔가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국민을 향해서 혹은 야당을 위해서 입장을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기왕이 한 김에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할 건 하고 또 야당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좀 열린 그런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5대 원칙의 나머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탈세, 병역 비리, 또 뭐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런 네. 건데요. 네. 이것도 2005년 7월 이후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문제들은 또 이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제 생각입니다. 네. 예컨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이거는 뭐 결코 무슨 뭐 강도를 따져서 봐주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이 논문 표절의 경우는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뭐 해서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어떤 수준의 걸 표절로 봐야 되느냐. 근데 앞으로 이 문제도 위장전입처럼 그 강도에 따라서는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한다니까 좀 더 논의를 해서 여야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맞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준 만들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 7월 이전에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면은 안 된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형 위장전입이라 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경우는 또 봐줄 수 있다라는 이제 절충안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생활형과 뭐 이익형 위장전입의 구분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차제에 정말 전문가들 모여서 청문회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것들 이런 5가지 외에 한 또 서너 가지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화해서 네네. 좀 커트라인을 놓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상중하 정도 레벨 중에서 상 정도 놓으면 통과될 수 있다. 네. 중이다. 이거는 여야 간의 절충이 필요하다. 하 이거는 어떤 형태라든지 봐줄 수 없다라는 어렴풋하지만 비교적 명확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지금 총리 후보자의 그 위장전이 발생했던 것은 1989년이죠. 네.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던 네, 거죠. 뭐 기자 시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이 선생님이셨는데 학교를 좀 편한 곳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또 그 뜻은 이루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야당은 그거 말고도 다른 걸 가지고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2차례 위장 전입인데 한 차례는 17일간 비교적 짧았어요. 그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도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편물 수령 목적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광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위장 전입이 자녀의 그 학교 배정 때문인데 이화여고에 배정이 됐죠. 그런데 친척 집에 잠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뭐 언론 보도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이화여고 전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집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화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직 교장 선생님 갖고 있던 그 전셋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거 의도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해명이 거짓 해명이었다는 문제도 네, 그렇죠. 같이. 거짓말했다는 측면. 게다가 증여세 탈루 문제가 있는데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장녀 차녀한테 증여한 그 증여세를 3년 동안 안 내다가 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고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이중국적, 이 세금 탈루 세 가지를 검증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고 국민 앞에 설명해서 이분을 그래도 역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게 빨리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순전히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 세금 탈루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또 위장 전입에 대해서 거짓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아마 추궁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 부총장님?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다 지금 위장 전입 문제로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교장 집에서 또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더 강도가 높아진 거죠.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곤혹스럽고 뭐 위장 전입 정권이야 이 정도로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위장 전입이라는 게 보면요, 과거 정부 권위주의 정부는 상당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정권의 세 사람 보면 대부분 지금 일종의 보면 생활형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문제, 특히 자녀 문제로 교육 문제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문제 나서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교육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이렇게 위장 전입 문제 한 경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 자녀 교육 문제를 결정하는 건 거의 배우자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부인이 말이죠,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애를 위해서 말이죠 희생하는데 그걸 못하느냐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절대 안 돼라고 버틸 만한 이 땅의 남편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 문제는 차제에 당연히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립하지 않으면 아마도 모든 장관이나 이후의 장관급 인사들이 아마 줄줄이 다 대부분 많이 걸릴걸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차제의 어떤 기준을 정립하자, 그 협의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공감대를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오면 거기까지 듣고서 여야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문 대통령 발언이 들어오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 여당 쪽의 간사였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궁금하신 거 직접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연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청와대 새 기준 그리고 문 대통령의 오늘 그 입장 표명.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의 직접 말씀이 있으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아직 모르고 뭐 이만큼의 또 여당과 또 청와대 측이 노력을 하고 의사 전달을 또 야당께 드렸으면 네.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 첫 단추를 끼우는 총리 인준은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네. 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쪽 그 기류나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이 정도면 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총리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아주 결정적 하자는 없다라는 기류는 형성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첫 인선이니까 또 이어지는 인선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그 청문위원들 야당 의원님들은 뭐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 강한 반대 의사 이런 거는 저한테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가 될 듯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서 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계속 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와대 측에서 오늘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로 해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기준을 일단 세부 기준에 대한 것을 일단 그 제시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국회에도 토론도 하고 받아들일지도 또 토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지금 저희 그 대담을 함께 하고 있는 이상희 전 의원하고요, 최진 그 세한대 대외부총장 예, 나와 두 분 계신데, 하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좀 제일 궁금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늘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상당히 야당에 설명을 하면서 예. 정말 첫 총리인데
협조를 좀 해주시라는 그런 정말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좀 뭐랄까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약간 야당을 좀 자극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야당 쪽에서 좀 기분이 좀 언짢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약간 엇박자인데 이게 뭐 전략적으로 그러시는 건가요? 아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의원식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이 인선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닌 얘기로 2m 전방에서 뵙고 들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후보가 오면 동의하고 협력하고 또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후보가 오면 여당의 청문위원도 강하게 지적하고 거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온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최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윤 의원님. 예,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 야당 의원이셨다가 이번 예, 대선에서 이제 승리한 덕분에 여당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개무량합니다. 청문회 하면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지금 야당 이명박이 과거에 자기들이 말이 당했다고 해서 그때 마치 안갚음하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느 쪽이 더 생각이 더 드신 것 같아요? 과거 저희가 야당일 때 좀 심했다라는 자성은 분명히 합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 임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를 쭉 진행하시면서 질의하시는 거 쭉 같이 봤습니다. 한 번도 고함 지르거나 정의 파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품격을 지켜주셨고 품격 있는 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합니다. 야당 의원님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윤 의원님 진솔한 그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조금 전에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윤 의원님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십니다만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밖에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역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죠. 강효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효상입니다. 네. 자, 우선 청와대가 새로 제시한 기준 2005년 7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어느 수위까지 어떤 내용을 할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는 오늘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월호 유가족들도 직접 위로하시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통 차원에서 좀 진솔하고 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신다면 저희도 굉장히 대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오늘 청와대에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이런 기준을 자꾸 정하는 것이 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이건 청와대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고요. 기준은 국민이 정하고 법이 정하는 겁니다. 위장 전입 문제만 해도 주민등록법상에 10조하고 37조의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동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네네. 부동산 투기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강남 학교에 취업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 중에 어떤 게 더 악성인지 그것은 청와대가 정할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들이 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략 그 자유한국당 내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저희는요 이번 저희 청문위원들은 정말 그 협조적으로 자세히 임했습니다. 우선 네.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자료가 거의 안 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안 오고요. 아주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시거나 혹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그 전날도 사실 보이콧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궐선거 차원의 대통령 선거였고 또 인수위도 없는 마당에 정말 새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빨리 저희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과거 야당처럼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계속 내지 않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스스로 공약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됐던 겁니다. 네. 자, 두 분 질문해 주시죠. 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네. 이 대통령께서 좀 성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대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통령의 이 말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어느 정도가 돼야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예컨대 대통령이 좀 이런 상황이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 여러분께 죄송하고 야당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셔야 협력이 가능한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어차피 채택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유한국당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부인 위장전입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 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 하신 결과 이분이 총리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언급은 필요 없다. 비서실장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유가족을 대통령이 직접 위로하는 것과 비서실장을 보내서 위로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인선은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하시는 게 좋다. 이것은 어떤 뭐 사과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하나의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뭐 구체적인 그런 단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정말 야당이 되면 늘 여당 발목을 잡고 또 여당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그냥 강행하고 이런 풍토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 정말 생산적인 나라,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의원님 그 두 번째 질문 이 전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답변은 저희가 나중에 듣겠고요. 저희가 정해진 네네. 시간 또 여야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 이번엔 최진 부총장님의 질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여당 의원이셨다가 이제 대선이 패배해서 야당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가 생생한데 그때 초기 첫 총리와 내각 인사를 할 때 밀봉 인사다 뭐다 우리 사실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가 도무지 당과 대화를 안 한다라고 당 내에서 그러니까 집권당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네.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하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나요? 최 원장님 그리고
그 강 의원님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걸 네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니까 이게 들어보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강 의원님한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오후 2시부터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고안건이 여러 건이고 또 논의안건도 있는데 우리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병역 멘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 밖의 범죄나 비리 등 더 큰 헌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야당 의원, 물론 야당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막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 견해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두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전망 듣고 저희 뉴스 시간은 여기서 지금 다 돼서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그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5분 중에 한 사람의 개인 생각이고요. 네네. 저희 당의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는 아직도 그 조금 뭐랄까 그 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청문회로 빚은 인사 참사는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DJ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여당만 되면 청와대에 그냥 신여가 되고 야당만 되면 그냥 그 발목 잡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제 스스로도 이런 그 고질적인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고리를 끊어야 된다,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다 보면 자꾸 꿰맞추기가 되고 그러면 지금 마련하기 전에 나온 몇 분은 어떻게 하며 그 뒤에 또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굉장히 저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차라리 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 첫 번째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벌써 5개 기준 중에 2가지가 지금 뭐 탈세와 위장전이 2개가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판단에 맡겨서 국회에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망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당히 진일보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인사청문 과정이 대통령과 어떤 그 야당 혹은 여야 간에 협치를 해나가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도 조금 더 진일보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그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 기준을 마련할 때 정말 여야가 수기를 하고 또 국민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통령 말씀 중에 지금 이 정치화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인선이 늦어졌다. 이 말씀은 저는 야당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흔쾌히 협조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이지 않는가. 다만 당별로 좀 다를 것 같다. 국민의당은 좀 고민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뭐 쉽게 협조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의 상황들 각 당의 반응은 이어지는 4시 뉴스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